인터페이스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해서 데미지 시스템과 도어를 묶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원본 아티클은 5편과 6편 그 두 개 분량이에요. 근데 그 두 개 분량이 인터페이스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이 시스템들을 다룬 거다 보니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루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솔리드와 프로그래밍 패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사실 바이브 코딩, AI가 코딩을 해준 시대잖아요. 하지만 AI가 작동 결과물을 내놓지만 내부 구조는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사람이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키텍처 중심 개발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이 된 게 솔리드와 프로그래밍 패턴 이런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런 솔리드와 디자인 패턴은 AI가 코딩하는 시대에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약속된 언어, 규약, 프로토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제가 직접 코딩 안 해요. AI한테 시키고 그 결과물만 체크하는데 이런 게뭐 솔리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디자인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걸 리뷰하고 그런 것만 시키거든요. 그래서 AI 코딩, 바이브 코딩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여기 GitHub에 올라와 있습니다. GitHub에 올라와 있고 아티클도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이 프로젝트와 글도 함께 보시면은 이해가 쏙쏙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데미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데미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미지 시스템을 추가할 건데 이때 역시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겁니다. 아예 데미저블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다양성으로 데미지 로직을 잘 분류하고 그리고 재사용성 높은 코드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도어 인터랙션도 하는데 도어 인터랙션 보면 RPG라든가 여러 게임에서 이런 기믹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네, 문을 열 수가 있는데 문을 열면 어떤 퀘스트를 깨거나 아니면 열쇠 같은 게 필요해. 그럼 그 열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물건을 부셔가지고 열쇠를 획득한 다음에 문을 열어요. 이런 인터랙션들도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은 그만큼 코드도 재활용할 수 있고 컴포넌트도 재사용하게 되면서 그만큼 확장성 있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는 데미 시스템과 도어 인터랙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인터페이스와 다양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에이전트가 있고 플레이어 에이전트 그리고 NPC 에이전트가 있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터랙션 한 것까지는 했어요. 그럼 이제 데미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코드를 뭔가 시스템을 추가할 땐 기존 코드를 얼마나 수정해야 되냐고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미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데미 시스템을 만들고 월드 오브젝트를 반응시키고 피격, 죽음 상태를 연결하는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들을 요구사항을 잘라서 생각을 해보면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거예요. 계약 정의를 하는데 인터페이스, I 데미저블라는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거고 그리고 감지를 할 거죠. 그리고 히트 디텍터라는 감지 시스템을 추가할 거고 그리고 헬스와 이펙트 등의 반응을 구현할 겁니다. 이때 많이 활용되는 게 계속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죠. 보통 인터페이스는 계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뭔가 구체적인 걸 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명세, 계약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객체는 데이터, 그러니까 필드보다는 행동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들 있고 보통 메소드가 있잖아요. 멤버가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 네. 그런 메소드들 이름을 네이밍을 잘 정하고 그리고 그런 기획을 잘 해놓으면 딱 이것만 봐서 이 클래스, 이 인터페이스가 뭘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해놓은 게 되게 좋은 코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투를 추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헬스가 있고 기존에 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헬스는 뭐 현재 헬스가 얼마인지 있고 그리고 이 헬스는 get hit 해가지고 뭐 피격을 받을 때마다 이 데미지 어마운트를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그리고 이런 헬스 같은 거는 어택 스테이트 우리가 에이전트의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 NPC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 패턴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투할 때는 공격 모션을 할 때는 어택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쵸. 그럼 그 어택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타겟 만약에 내가 플레이어가 NPC를 때린다. 그럼 이 타겟은 NPC가 들어올 거고 만약에 그 반대로 NPC가 플레이어를 때린다. 그럼 이 타겟은 플레이어가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타겟에
헬스가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뭐 여기서 널 체크는 빠졌습니다만 네. 보통은 이제 헬스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헬스가 있으면은 get hit를 호출해서 그 타겟의 데미지를 깎아주겠죠. 이 상태라면 뭐 작동하는 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스테이트 패턴도 적용했고 헬스도 나눠놨기 때문에 뭐 OCP도 잘 준수하고 있고 SI 그 단일 책임의 원칙도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으면은 결국 이런 코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어택 스테이트가 헬스라는 구체적인 걸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존을 맞아요. 하고 있군요. 지금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구체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도입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데미저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히트라고 하는 거는 헬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피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헬스도 깎일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 데미저블 이런 인터페이스를 규약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거는 NPC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상자 같은 거 부순다거나 뭐 문이라든가 일단 뭔가 붙일 수 있는 것들은 그쵸. 다 이 인터페이스를 붙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데미저블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해서 헬스라는 클래스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나무 상자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어택 스테이트에서는 이 헬스라는 구체적인 클래스를 아는 게 아니라 이 데미저블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는 이제 플레이어든 상자든 만약에 원래대로 했으면 겟 컴포넌트에 이렇게 헬스도 끌어야 되고 맞아요. 뭐 이제 크레이트도 끌어야 되고 맞아요. 도어도 끌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냥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문단으로 끝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들 붙이고 겟 컴포넌트에서 특정 클래스를 아니면 특정 모노 비헤이비어를 얻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그냥 인터페이스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겟 컴포넌트에서 인터페이스를 하면은 어쨌든 이 헬스도 마찬가지고 이 나무 상자도 마찬가지고 데미저블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구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겟 컴포넌트에서 이거 데미저블을 얻어오게 되면 만약에 이 오브젝트에 헬스가 붙어 있으면 헬스를 얻어올 거고 나무 상자가 붙어 있으면 나무 상자를 얻어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만 활용해도 다양성을 충분히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택 스테이트가 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전 관계가 인터페이스만 엮여 있습니다. 이 어택 스테이트는 헬스를 몰라도 되고 우든 크레이트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되면은 다양성으로 일관된 재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계속 뭔가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 데미저블만 구체화시킬 수 있는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얼마든지 추가하고 하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구체 클래스를 알고 있으면은 이 코드가 계속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성 그리고 테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할수록 되게 유연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인터페이스 C샵에서는 클래스를 다중 상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중 상속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할수록 되게 확장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데미저블 시스템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 데미저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요소를 나눠서 진행을 해볼게요. 데미저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데미지 데이터 그리고 히트 디텍터. 자, 그래서 어택 스테이트는 히트 디텍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디텍터를 통해 가지고 이 공격 범위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어택 스테이트가 히트 디텍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히트 디텍터가 스피어 디텍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역할을 잘 명시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히트 디텍터가 있고 스피어 디텍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어 디텍터는 말 그대로 이 충돌 구체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이 피격이라든가 그런 로직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어택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데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데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때 인자로 이 데미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트 디텍터가 감지 결과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 아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이 데미지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코드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뭐 우리가 활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는 테이크 데미지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이것만 봐선 데미지가 피겨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테이크 데미지라는 메소드가 있구나. 이건 명확하죠. 근데 이때 데이터를 넘겨줄 때 이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데미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하나의 값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인티저라든가 뭐 인티저 2개, 인티저 3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를 하나로 해서 이걸 넘겨줘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 테이크 데미지 할 때 처음에는 이 클래스를 이 함수를 만들 때 데미지 하나만 넘겨줬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 오브젝트도 넘겨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파라미터들 추가될 때마다 이 테이크 데미지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얘를 수정하게 되면 여러 군데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클래스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뭔가 인자가 추가될 때마다 이 데미지 데이터만 이것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 자체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로 넘겨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클래스로. 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가해도 아이 데미저블 자체는 수정할 필요 없이 이 데미지 데이터만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넉백 관련된 정보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크리티컬 데미지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넘겨줄 때 클래스를 넘겨줄 수도 있고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방금 저희가 본 게 클래스 타입이었죠. 네. 네.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거의 구조체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데이터들만 묶어서 넘겨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냥 있잖아요. 데이터 뱅크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C샵에서는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트럭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콜바의 밸류나 콜바의 레퍼런스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나오네요.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예전에 제가 언젠가 다루긴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오래전에 다룬 내용이고 뭐 안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클래스는 C샵에서는 참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참조.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넘겨주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는 이 값 자체를 복사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 데이터의 주소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값은 그대로 메모리에 살아있고 맞아요. 주소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참조 타입으로 넘겨준다. 콜바이 레퍼런스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요. 이 장점은 속도가 빨라요. 데이터를 넘겨주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이 주소값만 넘겨주고 이 주소값은 유지인 채로 메모리인 상태로 그 주소값들만 서로 주고받으니까 모든 수신자가 같은 객체를 보고 수신 측에서 이걸 수정하면 그대로 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모리에 있는 걸 직접 수정하는 거니까 이제 호출자에게도 보이고 공유 상태이고 그리고 그냥 간단한 주소만 넘겨주기 때문에 호출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뭐 그렇게 오늘날의 CPU가 되게 빨랐기 때문에 이게 큰 이슈는 아닐 거예요, 사실. 옛날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속도 때문에 일부러 참조 타입을 사용하기도 되는데 요즘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클래스라는 건 결국 뉴를 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뉴를 할 때마다 힙을 할당해야 돼요. 그래서 GC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때는 뭐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에서 뉴에서 가지고 있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이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 반면 값 타입 같은 경우는 호출할 때마다 값 전체가 복사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를 넘겨주는 속도가 그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CPU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바꿔도 이건 복사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GC라든가 뭐 그런 할당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박싱 이슈는 있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리고 되게 데이터가 작은 경우에는 스트럭처를 넘겨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가 좀 계속 많아지고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클래스를 넘겨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답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프로젝트는 이 클래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 데미저블 같은 경우는
헬스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지금 이 예시에서는 헬스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 이펙트 그러니까 피격당하면 오디오도 호출해줘야 되잖아. 그 용도로도 사용하고 또 피격당하면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피격당하면 이렇게 화면 효과가 순간적으로 빨개져요. 이런 RPG라든가 액션 게임에서 이런 효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클래스 모두 아이 데미저블을 구체화시킨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헬스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아이 데미저블을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 데미지에서 헬스를 깎아주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또 뭐 복잡할 거 없죠. 말 그대로 헬스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 클래스를 모노비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인스펙터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스피어 디텍터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은 인터랙션 디텍터라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오버랩 스피어 해가지고 이 충돌 감지한 부분만 별도의 클래스로 뽑아낸 거예요. 왜냐면 이 감지하는 로직은 여러 클래스에서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성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로 별도로 빼놨습니다. 말 그대로 디텍팅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버랩 스피어를 호출해서 디텍팅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히트 디텍터가 이런 히트 처리, 범위 내 모든 아이 데미저블을 수집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데미저블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여러 클래스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 클래스에서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모두 플레이어에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플레이어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아이 데미저블 이런 걸 컬러에다와 아이 데미저블 리스트를 그 키밸류 쌍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딱 충돌 처리가 되면은 이 충돌 대상에서 이 아이 데미저블 컴포넌트를 얻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들어올 겁니다. 이게 다 아이 데미저블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최종 이 딕셔너리에는 아까 그 세 가지 클래스가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군요. 그럼 이걸 결과를 넘겨준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딕셔널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데 딕셔널 자료 구조도 제가 예전에 다루긴 했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키와 밸류 쌍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컬러에다가 키고 이 데미저블 리스트가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록을 관리하게 되면은 되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시를 설명드리면은 타일 기반의 전략 게임에서 각각 타일에서 어떤 유닛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타일에 어떤 유닛들이 있는지를 되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딕션을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키밸류쌍은 장점이 뭐냐면 랜덤 액세스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타일에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 딕션을 활용하게 되면 키밸류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정 타일 인저로 넘겨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목록들을 빨리 얻어올 수가 있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이 아이 데미저블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 프로젝트에는 플레이어에는 아이 데미저블 상속받는 헬스, 뭐 오디오 이펙트, 그리고 뭐 히트 이펙트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 그리고 히트 디텍터도 플레이에게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작동 결과로는 개 컴포넌트에서 아이 데미저블 모두 얻어오기 때문에 히트 한 번에 이 여러 가지 이펙트들이 효과가 발동을 하는 거죠. 지금 캡슐 콜라이드가 있으니까 캡슐 콜라이드가 이제 키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헬스하고 오디오하고 이펙트 요 세 개가 이렇게 리스트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면은 이걸 활용해서 기존 코드를 많이 수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뭐 플레이어에게 뭐 피격되면 사운드 효과뿐만이 아니고 뭔가 UI와 연동된 효과도 추가해야 된다. 그럼 아이 데미저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또 확장하고 추가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되게 확장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상태 패턴에 어택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레이어도 마찬가지고 NPC도 마찬가지고 이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플레이 에이전트 만들고 NPC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상태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기본 클래스에는 어쨌든 NPC도 마찬가지고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다 휴머노이드 타입이고 이동을 가지고 있고 뭔가 어디서 떨어진 상태도 가지고 있고 모든 에이전트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만 별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
NPC만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택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볼 겁니다. 어택 스테이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매번 스테이트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얘가 어택 스테이트로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플레이 입장에선 공격 킬 누른 거잖아요. 공격 킬 누르면 이 어택 스테이트에 들어오고 어택 스테이트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이 히트 디텍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게 스피어거든요. 이 스피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애들 체크해서 목록들 담아서 택 데미지를 호출해 주는 거죠. 아까 이 히트 디텍터에서 퍼폼 디텍션 이걸 호출하면 이 목록에 대상 컬라이드를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여기서 사용해서 택 데미지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때 샌더는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플레이 에이전트는 어택 스테이트를 이 스테이트 팩토리 함수를 통해서 스테이트를 추가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때마다 이 팩토리 패턴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팩토리 함수 내에서 이렇게 어택 스테이트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때린다. NPC가 플레이를 때린다. 그럼 이렇게 맞는 작동을 합니다. 방금 아직 그 아이 데미지블이 작동을 한 거죠? 맞아요. 이 NPC는 아직 구현하진 않았어요. NPC에 구현하지 않고 아직 플레이 대상으로만 구현해 놓은 거예요. 아직 NPC에는 지금 또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아이 데미저블을 그럼 플레이어 말고 나무라든가 상자도 이런 데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인터페이스만 잘 구현을 해놨으면. 네. 예를 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나무를 친다. 나무를 치면은 보통 이런 배경 같은 거는 이런 때리면 반응은 하지만 뭐 부서지지 않는 그런 배경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재미로만 작동하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 데미저블을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리 컴포넌트 조합으로 만드는 피격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 둘 다 스폰 파티클 이펙트랑 플레이 오디오 겟 힛 이펙트 이 두 가지 클래스 모두 아이 데미저블을 상속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쉐이크 트랜스폼 이펙트 아이 데미저블을 상속받았고요. 그리고 테이크 데미지를 받으면은 사실 여기선 뭐 데이터를 넘겨주긴 하는데 체력이 깎이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의미는 없겠네요. 쉐이크만 호출해 주는 거예요. 쉐이크만 호출해 주면 그냥 이 트랜스폼만 움직여준 그런 로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내부 구체적인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생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스폰 파티클 이펙트 때리면 여기 보면은 이런 파티클 그러네요. 이펙트가 있잖아요. 나무 조각이 그냥 이렇게 막 떨어져 나와요.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데미저블 상속받아서 구현한 클래스고 그래서 테이크 데미지 함수를 메소드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으면은 결국 이것저것 하고 스폰 파티클을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때 이 데미지 데이터에서 샌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되겠죠. 플레이 포지션과 지금 나무의 포지션을 비교해 가지고 플레이어가 때린 방향으로 파티클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뭐 넉백 효과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 데미지를 상속받아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상태 패턴과 함께 통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플레이도 NPC도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데 이때 이 프로젝트에서는 렉돌을 생성합니다. 렉돌을 이용합니다. 렉돌은 사실 좀 장단점이 있어요. 있으면 되게 죽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에 적용하면은 되게 좀 어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게임이고 그리고 얘는 로봇이니까 사용하기 괜찮아요. 로봇이니까. 그래서 이 렉돌을 생성하는 과정을 뭐 간략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렉돌을 3D 오브젝트에서 렉돌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렉돌 만들고 그리고 이 렉돌에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 이 사람 형태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뼈대들을 세팅해 줍니다. 만들고 세팅해 주면은 돼요. 그리고 이 렉돌을 오브젝트에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애니메이터가 걸려 있으면은 이 애니메이터에 의해서 이 관절이 제어되기 때문에 렉돌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터가 먼저 선점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를 꺼주면 바로 렉돌이 적용돼요. 이런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get hit 하면은
피규어를 받으면은 그냥 애니메이터를 꺼주면 돼요. 코드로는. 음.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자, NPC도 상태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NPC 데스 트랜지션이라는 NPC가 죽는 이 전이 룰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I 트랜지션 룰을 상속받아서 NPC가 죽는 상태로 전환하는 그 룰을 만들 거고, 결국은 피규어를 받았어. 피규어를 받으면은 이거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이 NPC의 헬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NPC의 헬스가 체력이 0이 되면은 전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전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NPC가 죽는 상태로 전환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피규어 이벤트, 피규어를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 트랜지션 룰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액션을 등록해 놓은 게 헬스 온 히트에서 트리거 트랜지션 이걸 등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온 히트 돼서 트랜지션을 true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은 이건 지지난 시간이구나. 지지난 시간에 이 상태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I 트랜지션 룰 그리고 이벤트 트랜지션 룰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그리고 조건을 계속 폴링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이건 이벤트를 등록해 가지고 옵저버 패턴을 사용해서 이벤트를 등록해 가지고 그 이벤트에서 전이되는 조건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피규어가 되면은 get 히트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트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조건인 거고, 얘는 체력이 0인 걸 체크하는 거니까 죽는 조건을 넘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와 연동해 가지고 온 히트 이벤트는 get hit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고, 이 체력이 깎이는 경우에는 데스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때 이 데스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면 렉돌로 활성화하고, 그냥 get hit 스테이트가 되면 그냥 피경 리액션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팩토리를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한번 리팩토리를 해볼게요. 드디어 하는군요. 팩토리 패턴은 제가 팩토리 패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가지고 이거 간단하게 그냥 정의만 짚고 넘어갈게요. 팩토리 패턴은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로직이라기보다는 객체를 생성하는 패턴이고, 그래서 이 객체 생성을 전담하는 클래스나 메서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용하는 쪽은 무엇인지 필요한지만 말하면 되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 팩토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청한 쪽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부분을 한쪽에 전담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new 해서 막 생성하는 게 여기저기 흩어 있으면 생성 방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런 로직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이것도 역시 단일 책임 원칙이 위배가 되고, 그만큼 또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고쳐야 되니까 유지 보수가 그만큼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부분을 한 군데 몰아두게 되면은 결합도도 감소하고 이 생성 규칙이 한 곳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태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점프 상태, 아니면 아이들 상태, 걷는 상태, 히트 상태, 데스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이 스테이트 팩토리랑 한 군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에이전트가 있고 스테이트가 있는데, 에이전트가 모든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에이전트 클래스에서 이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함수도 호출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플레이 에이전트에서 스테이트 팩토리 해가지고, 이 예시에서는 뭐 이 코드 분량상 이 어택 스테이트만 만들어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 if else 계속 만들어내요. 사실 저번 시간에도 계속 이 스테이트 팩토리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마다 이제 if else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떼놓는 게 좋습니다. 떼는 게 좋은데,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은데, 이 에이전트에서 이 팩토리까지 책임지니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단일 책임 원칙에 위배돼요. 에이전트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이전트 사용하는 구체 스테이트를 직접 생성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하나만 생성해도 여러 에이전트를 다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가 플레이 에이전트, 에너미 에이전트 여러 가지 에이전트로 상속받아서 구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책임 원칙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변경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일 책임 원칙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 간단하죠.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에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가 스테이트 팩토리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이 스테이트 팩토리라는 추상 클래스만 사용하고 에이전트가 알고 있고, 이 스테이트 팩토리를 또 구체적으로 플레이어용 스테이트 팩토리,
NPC용 스테이트 팩토리, 에너미용 스테이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팩토리라는 추상 기본 클래스. 기본 추상 네. 클래스가 있고 이걸 다 상속받아서 별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에이전트도 플레이 에이전트, NPC 에이전트, 에너미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 것처럼 스테이트 팩토리도 플레이어용, NPC용, 에너미용 다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이 스테이트 팩토리를 만들어낼 때 데이터도 이 스테이트 팩토리 데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이것도 다 구체화해서 플레이어 스테이트 팩토리 데이터, NPC 스테이트 팩토리 데이터, 에너미 NPC 스테이트 팩토리 데이터 좀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만큼 뭐 타입을 추가해, 예를 들어 뭐 드론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스라는 NPC 에너미이긴 하지만 보스는 특별한 애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기존 코드를 고치지 않아도 그냥 새로 추가된 부분만 새로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스테이트 팩토리의 메서드에 있던 거를 아예 별도로 클래스로 로직을 빼는 거예요. 그냥 뭐 코드 자체는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모든 스테이트가 모든 에이전트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무브먼트라든가 폴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스테이트들만 이 스테이트 팩토리에서 구현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얘는 크리에이트 스테이트가 버추얼이에요.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팩토리를 상속받은 애가 네. 이걸 더 추가로 확장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사용한 데이터도 이렇게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데미저블에서 데이터를 넘겨줄 때도 이 클래스로 만들어서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개발을 하다 보면 계속 요소들이 추가되고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클래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 자체는 에이전트라는 그 추상 클래스 기본 클래스에서는 공통적인 흐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 팩토리라는 기본 클래스 데이터만 만들어내고 이 스테이트 팩토리 로직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는 뉴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 팩토리에서 스테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호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테이트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팩토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팩토리도 이 에이전트라는 입장에서는 이 팩토리라는 추상 클래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플레이용 팩토리, NPC용 팩토리 그런 구체적인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추상 클래스에만 이렇게 스테이트 팩토리라는 추상 클래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레이어 스테이트 팩토리 이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역시 스테이트 팩토리 데이터를 확장해서 점프도 추가할 수가 있고 히트가 추가될 수가 있고 에이전트도 추가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플레이에 처리할 때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해서 구현을 하면 되죠. 만들어내면 되죠. 그리고 팩토리 만들 때도 플레이어 스테이트 팩토리를 만들 때도 스테이트 팩토리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내면 돼요. 그럼 스테이트 팩토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또 구현할 필요 없고 플레이어 스테이트에서만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스테이트 팩토리에서 이게 버추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버추얼을 재정해야 한다고, 오버레이드 한다고 선언을 하고 크레이트 스테이트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에만 추가된 부분, 어택 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점프 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고요. 근데 이 스테이트 타입이 만약에 이게 충족된 게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어택 스테이트다. 그러면 이 조건 체크해서 어택 스테이트를 만든 다음에 함수를 빠져나갈 거고요.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트 팩토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플레이어 스테이트에서는 무브먼트를 구현하지 않아요. 그럼 무브먼트는 이 if 체크 넘어가고 VS 클래스의 크레이트 스테이트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공통적인 거는 베이스에서 처리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이제 위임을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클래스의 것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코드 중복이 없어집니다. 코드 중복이 없어지고 중복된 코드가 아닌 여기서 구현체에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코드 중복은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잘 활용하면 코드 중복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에이전트도 마찬가지. 플레이 에이전트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 팩토리얼 데이터를 만들어낼 때 공통적으로 참조되는 부분 플러스 플레이어 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네. 그럼 뭐 업데이트 로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플레이 에이전트에서 따로 처리할 건 크게 없고 이 팩토리 만들어낸 부분이라든가 스테이트 처리하는 부분은 이 에이전트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처리한 로직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에이전트라는 공통적인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플레이 에이전트 코드도 그만큼 간결해지고 이 플레이어에만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왜냐면 이 어웨이크에서 베이스 어웨이크 이런 식으로 이 기본 베이스의 추상 클래스 걸 호출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추상 클래스의 거를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성격과 내 성격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서 도어, 락, 키 이런 것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네, 또 다른 상호작용이군요.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새로울 건 없고 기존에 있던 코드를 잘 개선하고 조합하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기능을 크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부수기도 있군요. 맞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문 부수기 음흠. 그리고 문 잠금과 열쇠. 이 부분은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로 한번 저 인터페이스들이 적용된 네, 문에 대한 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GitHub에 공개된 프로젝트고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오, 바로 맞았어요. 기억되죠. 네, 무기, 방금 저희가 소개한 내용이 음. 지금 제 NPC가 지금 소화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무기를 집었어요. 무기를 집었어. 집는 인터랙션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무기를 꺼내서 빠샤. 아이고, 허공을 때렸네. 빠샤. 오, 이런 완벽했어요. 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저것도 이제 아예 데미지에 따라서 지금 맞아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6번째 지금 문하고 이제 나무도 아까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네, 데미지 에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걸 이제 따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상자로 때렸어요. 오, 만약에 네, 문도 인터랙션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이 잠겨 있어. 잠겨 있어. 그럼 보통 퍼즐 게임에서는 열쇠를 찾고 열쇠를 먹고 열쇠를 먹었으니까 이제 문을 열 수가 있겠죠. 문 엽니다. 오, 열리네.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오, 닫기도 되는군요. 열고 닫고. 오, 그리고 열고 닫기만 하면 재미없죠. 빠샤. 빠샤. 이러면 열쇠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현하는 게 지금 챕터의 방향입니다. 되게 자유도가 높은 분인데요. 맞아요. 그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잘 조합하냐에 따라서 되게 자유도도 있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플레이어가 이것도 되나 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그 게임이 인상 깊게 재미가 있을 있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한 다양한 기능들을 쉽게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열고 닫기가 되고 부수기가 되고 이 잠금과 열쇠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클래스에 다 넣으려면 정말 클래스의 부피하고 그 맞아요. 스파게티가 어마무시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 로직, 한 클래스에 다 담아버리면 만약에 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뭔가 폭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미다지 문이 아니고 뭐 여다지 문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확장성 있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나눠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조합하고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문 열고 닫기 하는 걸 기존 시간에 아이인터랙터블이라고 해가지고 뭐 NPC와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템 집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이인터랙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터랙터블, 스위치 인터랙터블로 확장할 수도 있고 웹폰 픽업 인터랙터블 우리가 아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를 플레이했을 때 처음에는 NPC가 맨손을 있다가 이렇게 웹폰을 집었어요. 이때 사용된 게 웹폰 픽업 인터랙터블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는 인터랙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도어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도어도 아이인터랙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랙터블은 도어 컨트롤러를 이용할 거예요. 도어 컨트롤러가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주는 거죠. 문 열고 닫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도어 인터랙터블의 애니메이션 처리까지 다 담는 게 아니고 얘도 클래스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책임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터랙터블 말 그대로 인터랙션 관련된 로직만 있고 애니메이션 처리라든가 그런 여다지 처리 같은 경우는 도어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어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 인터페이스는 인터랙트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네. 인터랙터블 상속받은 도어 인터랙터블 역시 인터랙트를 실제로 구현을 해놓죠. 음흠. 얘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별건 없어요. 컨트롤러에다가 톡을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문을 열고 닫잖아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함수가 뭐 오픈, 클로즈가 아니고 그냥 톡을이라는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 인터랙티블 입장에선 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 스크립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랙션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터랙션만. 그럼 이 도어 컨트롤러에서는 애니메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지 닫혀있는 상태인지 플래그가 있어서 그 플래그에 따라서 열림 애니메이션 처리, 닫힘 애니메이션 처리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 도어 컨트롤러는 본인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들어오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얘는 주어진 대로 열고 닫기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냥 표현만 처리해 주는 표현만 거군요.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클래스를 잘 나눠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도어 하나에다가 도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도 붙고 도어 인터랙션, 도어 인터랙티블 이 두 가지가 붙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열고 닫고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만 이렇게 맞아요. 더 추가로 만들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이 여닫이가 아니고 미닫이라든가 아니면 문이 뭐 샷다 내리는 거라든가 샷다 올리는 아니면 뭐 거라든가 회전문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은 인터랙터블은 그대로 두고 두고 요 컨트롤만 바꾸면 되겠죠. 그러네요. 아니면 요 애니메이터만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뭐 문 상태가 이 토글 상태가 아니고 뭐 단순하게 열고 닫고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태다. 그럼 여러 가지 상태로 확장된 컨트롤러를 추가하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잘 클래스를 나눠놓고 인터페이스를 잘 나눠놓으면 그만큼 기존 코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코드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확장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자, 그럼 이제 브레이커블 도어. 지금은 문이 열고 닫히기만 하잖아요. 근데 물건 때리고 싶어. 때려서 부수고 싶어. 이것까지 구현되어 있는 게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많은 게임들에서 되게 GTA라든가 그런 자유도가 높은 자유도 데서는 없는 게임.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즉 인터페이스를 잘 나눠놨고 그만큼 많은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브레이커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 외에 헬스와 아이 데미저블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방금 배운 거를 네, 그대로 쓰는군요. 여기서 그냥 인터랙션만 하는데 만약에 네. 때리면은 데미저블이 작동한다는 뜻일 거고 그렇겠네요. 문이 부셔진다. 그러면 체력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부셔질 거잖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헬스와 데미저블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아이 데미저블을 상속하는 헬스예요. 헬스는 말 그대로 헬스를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체력이 있어요. 체력을 테이크 데미지하면 체력을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이 헬스 그 플레이어에서도 한번 쓰지 않았나요? 맞아요. NPC 플레이어에 사용했던 그 헬스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야, 이게 나눠놓으니까 재생성도 되게 좋아진다. 맞아요. 그래서 문도 마찬가지고 박스에도 쓸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죠. 뭔가 체력 상태가 있다, 뭔가 부서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헬스를 활용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 그러니까 뭔가 맞으면은 체력이 깎이면 없애주는 거예요. 아까 그 도어 컨트롤러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이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에선 이 헬스를 활용해서 뭔가 맞을 때마다 플레이 피드백에서 맞을 때마다 체력을 깎고 나서 이 체크해가지고 이 헬스 상태가 0보다 이하다. 그러면은 체력이 0 이상이다. 그럼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체력이 0이다. 네. 0 이하다. 아니면 0이다. 그러면 이 디스트로이가 돼서 오브젝트를 없애주는 거죠. 없애주고 갑자기 문이 뿅 하고 사라지면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맞았을 때 쉐이크네요. 이 쉐이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나무 같은 경우 맞으면 흔들렸잖아요. 맞았는데 아직 체력은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상태. 네.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테이크 데미지 해가지고 흔들리는 이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요것도 나무에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맞아요. 다시 한번 재롱을 했군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겠죠. 맞으면은 일단 뿅 사라지면 뿅 사라져요. 네. 한 번 맞았을 땐 흔들리고 지금 기본값이 체력이 2거든요. 그걸 2대 맞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능 테스트는 통과했네요. 네. 근데 이때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부서지는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위 오브젝트를 추가해 준 거예요. 하위 오브젝트를 추가해 가지고 꺼놨다가 평소엔 디세이블 시켜놨다가 이 문이 사라지면서 대신 얘를 켜주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브젝트를 바꿔서 표현해 준 거예요. 뭐 되게 특별한
되게 고급 스케일인 게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만 껐다 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show break은 오브젝트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꺼져 있다가 플레이 피드백 해가지고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그때 오브젝트를 set active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구현 자체는 돼요. 구현 자체는 되는데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체력 체크를 합니다.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에서 체력 체크를 해요. 0 이하인지. 그리고 show break은 오브젝트 피드백에서도 체력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스는 말 그대로 헬스 처리만 하지 죽음이란 개념이 없어요. 죽음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헬스를 사용하는 데서 이 죽음에 대한 로직을 해준 겁니다. 계속 이 헬스를 체크를 해야 되는군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이 헬스라는 클래스는 되게 간단하니까 이 사용하는 데서 그냥 단순하게 이 체력이 0 이하인지 이상인지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한두 줄 추가가 계속 중복된다고 해서 시스템에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로직들이 계속 추가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 구현이 돼 있는데 여기선 빠져 있어. 아니면 이 처리에서 뭐 죽음이라는 개념도 있고 뭔가 부활이라는 개념도 막 추가된다고 해보면은 조건이 바뀌는군요. 예, 조건이 계속 바뀌면은 그러면 저 이쁘만 있는 저 맞아요. 조건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쵸, 바꿔야 그쵸.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일이 찾아서 수정한다고 해도 여기선 수정을 했는데 여기선 뭔가 또 빠뜨렸어. 인간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휴먼 에러가 나옵니다. 휴먼 에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런 커런트 헬스 체크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공통적인 코드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드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드라이라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드라이라는 뭔가 말이 든 걸까요? 응. 돈 리피트 드라이라는 이론. 드라이 이론. 드라이는 이론이 뭔가 있어요. 말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줄임말이군요. 드라이라는 정책 이론? 갑자기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 드라이라는 프린시플이 있는데 Don't repeat yourself예요. 그러니까 코드 중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명언이다. 코드 중복하지 말라. 같은 코드가 여러 파일에 흩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선 수정하고 저기서 수정 안 하고 아니면 이 클래스 만든 사람이 이 클래스 만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이 코드를 다 알고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후임자가 왔어. 후임자가 코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로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흩어져 있어. 그러면은 그만큼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버그를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많죠. 컨트롤 10 할 때는 편했는데 유지발 설 때는 참 이게 불편함이 오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코드를 매크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디파인으로 매크로로 만들어서 막 재활용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건 되게 옛날 스타일이고 애초에 중복된 코드를 안 만들어내는 게 좋죠. 맞아. 네. 그래서 되게 한 10년 된 프로젝트에 보면 그런 중복 코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복 코드를 막는답시고 이 디파인으로 코드를 묶어가지고 매크로를 디파인 걸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아예 애초에 안 만들어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일 출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의 로직 시스템은 단 한 곳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죽음에 대한 처리 로직이 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결국 중복된 코드를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일맥상통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Don't repeat yourself의 핵심은 타이핑 절약이 아니고 중복된 코드, 중복된 요소는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단순한 코드뿐만이 아니고 뭐 비즈니스 로직이라든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개념의 지식, 로직 그런 것들이 한 군데서만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코드 중복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DRY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구현하기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어댑터 패턴이에요. 어댑터 패턴. 어댑터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은 이 콘센트 어댑터를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가 있고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야. 아니면 내가 수정할 수 없는 코드야. 그런 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래퍼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다른 코드들과 다른 코드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예시 데모에서는 이 헬스를 그냥 수정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일부러 이 헬스를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이 헬스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헬스 처리에만 집중해서 놔두고 싶다.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그런 개념 모르고 그냥 헬스만 유지하고 싶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어댑터 패턴을 내서 래퍼 클래스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헬스라는 로직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댑터 패턴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 하나가 이 서드 파티 플러그인 통합할 때예요. 서드 파티 플러그인 통합할 때 뭔가 디바이스 연동을 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연동을 하는데 이 디바이스들 여러 개 있어. 우리 게임과 연동된 디바이스들이 뭐 햅틱 디바이스들이 있어. 그럼 햅틱 장갑이 있는데 A사의 장갑도 있고 B사의 장갑도 있고 C사의 장갑이 있어. 그럼 A사, B사, C사 모두 다 프로토콜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공통적인 그 인터페이스를 뽑아내고 싶어. 그럼 그때 어댑터 패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A 장갑을 감싼 어댑터, B 장갑을 감싼 어댑터, C 장갑을 감싼 어댑터. 그런 식으로 이 어댑터 패턴을 활용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크게 수정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용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의미에만 집중을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A의 구체적인 사용법, B의 구체적인 사용법, C의 구체적인 사용법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미에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댑터 패턴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 지금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이 헬스란 저수준 정보를 죽음이란 고수준 개념으로 좀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수준의 인터페이스 아니면 저수준의 API를 고수준의 개념을 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댑터 패턴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헬스를 이용해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헬스에는 죽음을 알린 온 다이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은 요 박스에도 사용되고 문에도 사용되고 이런 캐릭터에도 사용되고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 어댑터 패턴을 사용하면은 기존 코드는 수정하지 않고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서드 파티 플러그인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드 파티 플러그인을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서드 파티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뭔가 확장을 하고 이 확장된 개념을 여러 뭐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어.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수정엄 확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 어댑터 패턴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수정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한번 감싼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군요.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설명 되게 거창하겠는데 그냥 결국 래퍼 클래스로 한 번 더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힐 데스 옵저버라는 걸 만들었어요. 옵저버.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헬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에는 온히트 이벤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온히트 이벤트에다가 등록을 해줍니다. 핸들 히트라고. 그래서 온히트 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이 헬스에서 체력을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핸들 히트는 이 깎아준 결과물을 가지고 이 커런트 헬스를 체크해가지고 0보다 작으면은 온 다이드라는 이벤트를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헬스 처리가 처음엔 아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걸 그냥 한 곳에 이 헬스 데스 옵저버라는 클래스명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헬스가 깎여서 죽었는지를 체크해 준 옵저버 패턴인 거예요. 이름 자체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던 체크가 이 한 곳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드라이 원칙을 잘 지켜내는 거고요. 그래서 헬스를 수정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새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헬스라는 코드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이 기존 클래스를 활용만 한 거예요. 활용해서 래퍼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이제 헬스를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래퍼 클래스만 활용하면 되는 거죠. 온 다이드만 이 구독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 아까 이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냥 문이 뿅 하고 사라진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헬스 체크를 직접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젠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이벤트만 구독을 해주는 거예요. 온 다이드는 플레이 피드백 그걸 등록을 해준 거예요. 온 이네이블 그래서 추가했으니까 온 디세이블에서는 삭제를 해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쇼 브로큰 오브젝트 피드백. 얘는 여기는 문을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부서지는 효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부서진 효과가 그 포함된 오브젝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온 다이드 하면 이걸 호출해라 라고 등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처리 로직을 여기서도 처리할 필요 없고 여기서도 처리할 필요 없고 이 헬스 데스 헬스지. 헬스 데스 옵저버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용하면 뭐 죽음에 대한 처리는 뭐 이런 이 옵저버 안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저버에다가 이벤트만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중복 코드가 없어지고 그만큼 코드 확장성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헬스가 있고 이 헬스 데스 옵저버가 이 헬스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트로이 오브젝트 피드백, 쇼 브로큰 오브젝트 피드백 이거 다 이 헬스 데스 옵저버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로 사용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박스가 있다고 해보면 이 박스에다가 이 클래스들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쉐이크 트랜스폼 추가했고 디스로 오브젝트 피드백 추가했고 그리고 스폰 파티클 얘도 맞으면 파티클 일어나는데 이 파티클 추가하고 쇼 브로큰 오브젝트 피드백 이것도 추가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추가하고 조합하니까 이런 식으로 부서지는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서지고 나면 뭔가 있잖아요. 뭐 아이템 같은 게 네. 나오네요. 여기서 키가 뿅 하고 나타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 부분을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이 무조건 뭐 키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인터랙션이 되고 부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이 무조건 열렸다 닫는 게 아니고 뭔가 조건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근데 조건을 추가해 줄 때도 기존 도어 코드라든가 그런 걸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규칙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 루트 피드백이란 클래스를 추가해 줄 건데 네. 여기서 박스가 부서지면은 이 키 오브젝트를 뿅 하고 보여줄 거예요. 이 스폰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폰 루트 피드백 그러니까 루팅할 수 있는 걸 아이템을 스폰해 주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로 스포널 아이템들을 목록을 만들고요. 뭐 지금은 키 하나만 있지만 이 게임 로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스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도 아까 그 클래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죽는 상황이 되면은 이 쇼 루트를 호출해라라고 하고 이 쇼 루트에는 스포널 아이템들을 이니시에이트 스폰해 주는 거예요. 로직 자체는 간단하죠. 그럼 이 헬스 데스 옵저버를 활용해서 스폰 루트 피드백을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코드들을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죠. 그럼 이제 인벤토리란 개념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인벤토리는 플레이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벤토리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키만 사용할 거니까 이제 키를 가지고 있냐 없냐 그것만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인벤토리라는 개념은 뭐 실제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슬롯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데모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키만 있냐 없냐 그것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도 있으면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랙터블 웨폰 픽업 인터랙터블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예요. 얘도 키 픽업 인터랙터블 아이 인터랙터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키 픽업 인터랙터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서는 이 인터랙터 대상이 인벤토리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키 앞에서 뭔가 인터랙션을 하면은 그 플레이어 인벤토리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 인벤토리에다가 키를 먹었어 하고 호출해 줍니다. 요거 뭐 거의 플래그 처리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실제 씬에 있는 키는 지워주고요. 웨폰 픽업 인터랙터블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웨폰 픽업 인터랙터블 하게 되면은 씬에 있는 무기는 지워주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그 오브젝트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키 픽업도 마찬가지고 웨폰 픽업도 비슷하게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 인터랙터블라는 인터페이스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키를 먹고 나면은 이제 도어 인터랙터블에 이 기능만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도어 인터랙터블 클래스에 이 조건만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어에다가 뭐 크게 수정하지 않고 이 i 액세스 룰이라는 인터페이스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i 액세스 룰, 그러니까 액세스 룰라고 만들면은 뭐 문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어떤 플레이가 어떤 영역을 지나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i 액세스 룰이라는 걸 추가하고요. 그리고 i 액세스 룰에서 기본적으로는 언락드 룰, 그러니까 이 룰이 있는데 그냥 이건 거의 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개방된 룰을 만들어주는 거죠. 기본 값으로. 그래서 i 액세스 룰이라는 게 있고 i 액세스 룰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서라이즈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메소드를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줄 거니까 무조건 툴로만 반응해주는 이런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도어 인터랙터블에서는 i 인터랙터블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인데 이 안에서 이 어서라이즈 로직을 호출해 줄 겁니다. i 인터랙터블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인터랙터블을 구현해야 돼요. 네. 근데 인터랙트에서 액세스 룰에 접근해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인증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호출해줘서 false면 아무것도 안 하고 true면 이때 뭔가 로직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음. 근데 이때 도어 인터랙터블은 기본값으로는 iAccess 룰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언락드란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해놨어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는 authorize를 호출해 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액세스 룰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뭔가 있긴 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기본값을 보장해 주는 방식. 그래서 awake 같은 데서 없으면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require 필드를 달아가지고 무조건 있게 하구나. 무조건 있게, 무조건 사용자가 뭔가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추가를 해줘야만 되게. 그렇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작동은 기존 작동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뭔가 키 처리라든가 그런 거 없이 얘는 무조건 true가 통과되게 돼 있고 기존의 도어 오브젝트에 별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하지 않고 진행한 상태니까 awake에서 iAccess 룰인지 체크하고 그게 없으면은 unlocked 룰이란 걸 스스로 생성해서 붙여주죠. 그럼 얘는 인터랙트를 호출할 때마다 얘는 무조건 기본값을 반환해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통과가 돼서 이 컨트롤러의 토글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되면 기존 동작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액세스 룰, 뭔가 키를 체크한다거나 뭔가 패스워드 같은 걸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퀘스트 상태야. 그래서 퀘스트 완료 조건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조건들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iAccess 룰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키를 사용하는 게 그 예시입니다. iAccess 룰을 구체화해서 locked 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인벤토리, 아까 클래스 인벤토리, 그 캐릭터 인벤토리에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키가 있으면은 통과시켜주고 키가 없으면은 false를 통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있으면은 한 번 키를 사용했으니까 키를 없애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true를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이 도어 오브젝트에 붙여주기만 하면은 이 클래스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가 없는 오브젝트는 무조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고 아까 언락드 룰을 그냥 바로 붙이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클래스가 붙어 있는 컴포넌트면은 이 키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이걸 확장한 클래스를 컴포넌트에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새 규칙으로 확장해서 뭐 자물쇠 따기라든가 비밀번호 패널 아니면 퀘스트 진행 조건이라든가 여러 조건으로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문뿐만이 아니고 뭐 상자, 창문, 뭐 콘솔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면은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시를 데모에서 직접 보여드리면은 이 박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폰 루트 피드백이 있고 스폰 아이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 리절트에 보면은 키 픽업 인터랙터블이 있죠. 그래서 실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다시 플레이해서 보여드릴게요. 몇 분 씹고요. 그 지적거리가 꺼져. 가지고 남은 상태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키가 스폰이 되죠. 스폰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키가 없는 상태에서 열로 가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룰이 체크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maximize 꺼서 보면은 플레이어의 플레이어가 어디 앨런 여기다. 여기 해스키가 지금 꺼져 있죠. 네. 꺼져 있는데 키를 얻었습니다. 그럼 해스키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려져서 안 보였었어요. 네. 아까는 이제 불이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키를 먹음으로써 되게 체크가 켜졌어요.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꺼볼게요. 끈 상태에서 인터랙션을 하면 인터랙션은 되지 않습니다. 안 되고 하지만 펄스가 오기 때문에 이걸 키고 하면은 열리죠. 열리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운 그 룰 덕분에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부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네, 이런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잘 조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성 있는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SRP도 지키게 됐고요. 그러니까 단일 책임의 원칙도 지키고 뭐 드라이, 그러니까 반복되던 코드를 한 곳에 몰아넣는 부분도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아답터 패턴을 사용해 가지고 이 드라이와 SRP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답터 패턴을 적용해 가지고 로우 레벨의 기능을 하이 레벨의 개념으로 그렇게 확장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개방 OCP 개방 펫의 원칙과 이런 컴포지션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조합해 가지고 여러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열린 문, 그리고 뭐 킬 먹어서 열린 문, 그리고 뭐 부술 수 있는 상자, 그리고 그걸 때릴 수 있는 나무, 이런 것들 다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해서 잘 조합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생으로 만들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 기능 만들 때마다 코드 기존 거 막 복붙해가지고 막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게 못생긴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인터페이스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들 깔끔하게 만들고 그런 기능을 계속 거의 무한적으로 그렇게 잘 확장해서 게임을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 문제는 되게 인상 깊네요. 잘 설계된 기반 위에선 새 기능이 그냥 얹어진다. 얹어진다. 계속 얹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잘 얹을 수 있게 만드냐가 얼만큼 잘 확장성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GTA 같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GTA처럼 되게 자유도가 높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번 파트의 성과는 데미지 로즈를 특정 클래스에 분리해서 코드 디커플링 이룩하고 캐릭터와 나무, 상자 등은 동일한 계약,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또 상태 패턴을 자유론스러운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런 모놀리식 에이전트 클래스,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클래스에 모든 로직이 몽땅 들어간 걸 되게 거대한 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모놀리식 클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출발해서 리팩토링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클래스였는데 모든 클래스가 이제 100줄 이하로 되게 짧아졌고요. 보기도 쉽겠네요. 네, 보기도 쉽고 그리고 코드가 그만큼 짧다는 거는 단일 책임의 원칙을 그만큼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이 추가될 때마다 그 추가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개방 펫의 원칙에 잘 맞게 그렇게 클래스를 리팩토링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5차례 5회 걸쳐서 5회 걸쳐서 계속 이걸 진행했었는데 아마 영상만 봐서는 이런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저희가 이북도 있고요. 계속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예전에 만든 것도 있고 이번 다섯 번째 시리즈로 계속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 유니티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이해가 다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샘플 프로젝트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샘플 프로젝트도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씬을 보시면은 아티클별로 스텝 바이 스텝별로 되게 씬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차례차례로 보시면은 네네.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